지난 시간에 엘리트 교육이 어떻게 극단주의를 강화시키는지 살펴봤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의견이 좌파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 극자는 없고 극우만 있다. 또 우파에 계신 분들은 한국에는 극자만 있고 극우는 없다. 이런 게 많은 의견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극단주의가 어떤 거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죠. 극단주의는 일단 상대가 무식하다, 상대가 틀렸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념이나 생각이 다른 거죠. 다른 건데 민주주의의 기본은 다른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상대의 의견은 나와 다르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하는데 극단주의는 다른 게 아닙니다. 상대는 틀렸고요. 무식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본으로 상대를 악마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는 악마하기 때문에 처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없애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이루어지지가 않죠. 이렇게 극단주의를 정의했을 때 한국에는 극자와 극우가 다 있죠. 다 있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본인들이 생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극단주의가 없고 상대가 극단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극단주의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이념적으로 좌파, 우파 다 있습니다. 극단주의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극단주의를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주도를 한다.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주의를 몰고 갈 때 우리 사회에는 문제가 있다고 살펴본 것입니다. 국민들은요, 극자도 있고요, 극우도 있고, 중도도 있고, 좌파, 우파, 다양하게 있는 것이 바람직한 민주사회입니다. 그것을 탓한 게 아니라 우리 지도층이 이것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살펴본 것이고요. 그 원인에 엘리트 교육, 스카이를 중심으로 하는 엘리트 교육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이 극단주의는 상대를 악마화한다 그러잖아요. 누구한테 이 책임을 떠넘겨야 우리가 옳은 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이것을 이민자들한테 돌립니다. 특히 미국은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희한하죠? 이민자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이민자를 악마화합니다. 지난 대선 때 트럼프는 공개 토론회에서 오하이오 주의 그 IT 계열 이민자들이 되게 이제 불법 이민자니까 수용돼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애완동물을 잡아먹는다. 이런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민자들한테 문제를 돌리는 것이 공통점인데 한국은 특수하죠. 한국은 남과 북이 대결하고 있으니까 오랫동안 대결하고 있다 보니까 사상적 이념으로 극자와 극우가 나눠집니다. 한국은 진보와 보수가 아닙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좌파도 보수고요. 우파도 보수입니다. 왜냐하면 옛날 패러다임을 지키려고 그러거든요.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키려는 게 아니고 진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좌파와 우파가 이 남북 대결에 의해서 이 사상적 이념으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파가 좌파를 공격할 때는 종북 좌파라고 그러죠. 종북 좌파. 그리고 좌파가 우파를 공격할 때는 보수 꼴통이라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제 종북 좌파만 해도 한번 따져보자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5위입니다. 북한은 34위입니다. 대결에서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게임을 할 수가 없는 상대예요. 오로지 북한은 핵에만 매달리고 있죠. 그런데 이런 21세기에 이렇게 힘의 차이가 나는데 왜 공산주의냐 아니냐 갖고 싸움이 붙냐 이거죠. 6.25 때나 있었던 이념 갖고 대결을 하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다 상대를 악마하기 위한 논리거든요. 좌파도 마찬가지고요. 좌파도 예전 30년 전의 보수들, 기득권층을 모델로 해서 지금
우파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좌파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 살펴보면서 오늘은 엘리트 교육의 문제, 하버드 대학이 왜 공격을 받는지, 또 우리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스카이로 중심으로 하는 한국의 엘리트 교육은 왜 문제인지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국 백인 중산층이 왜 트럼프에 열광할까요? 트럼프는 극우도 아니고요. 보수도 아닙니다. 공화당 후보지만 전통 공화당 성향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통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를 싫어합니다. 전통 공화당 지지층은 트럼프를 싫어하는데 왜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은 트럼프에 열광할까요? 그것은 2000년 이후에 디지털 경제, 인터넷 경제로 넘어오면서 미국의 백인 중산층들을 탄탄하게 구축했던 전통 산업화 시대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에 핵심이 자동차 산업이죠. 제가 2000년대 초반 미국 특파원을 할 때 이 미국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는 것을 취재를 많이 다녔거든요. 그런데 이 백인 중산층들은요, 주로 이제 미국 자동차 산업의 노조 간부들, 이런 사람들이 핵심이죠. 이 사람들을 취재해 가면은 자존심이 대단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중산층이고, 우리 자동차 회사는 아직도 세계에서 최고다. 뭐 이런 자부심이 대단했거든요. 이미 2000년 넘어오면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일본의 도요타, 닛산 이런 회사들이 다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형 차를 만들면서 도요타의 점유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다 망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디트로이트나 이런 자동차 도시를 가보면은 이 야적장이 다 비어있고 풀로 막 나있고 그 자동차 도시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어요. 뭐 술집이건 음식점이건 다 문을 닫고 이런 상황인데도 자기네 자동차 산업이 아직 최고다. 이런 미국의 백인 중산층은 1920년,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포드의 T모델이 나오면서 자동차 산업이 1년에 수천만 대씩 만드는 자동차 산업이 핵심 산업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이 백인들이 대학을 안 나와도 자동차 회사나 이런 비슷한 회사에 다니면은 미국 중산층으로 훌륭하게 잘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그때부터 불만이 쌓이기 시작하고 했고요. 그리고 2018년을 기점으로 유색인종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2012년에 미국의 초등학교에 유색인종 입학 숫자가 백인 입학 숫자보다 많아졌고요. 이런 위기감 때문에 2016년에 트럼프가 당선된 마가라 그러죠.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렇게 했죠. 그죠?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이건 막 보수고 진보고가 아닙니다. 이 미국 전통 백인 중산층들이 자신의 세계 최고의 나라의 중산층이었다. 우리는 세계 최고다라는 자존심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걸로 트럼프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백인 중산층들이 트럼프를 열렬하게 지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2020년 선거에 지면서 의사당을 점령하는 폭력 사태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극단주의로 간 거는, 극단주의는 그렇다 그랬죠. 우리는 옳고 상대는 틀리다. 그러면서 악마를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희생양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민자들을 악마화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민자들만 추방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투표로 뽑아주는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슨 문제냐면요.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된 것은 이렇게 전통 백인 중산층의 자존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들 자부심. 우리는 미국의 중산층이다. 우리는 세계 최고 국가의 시민이다. 우리가 세계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을 주도한다. 그래서 미국은 세계 경찰 국가고 세계를 이렇게 조종하는 경찰 국가고 거기에 우리의 핵심인 중산층 우리 시민이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이 자부심을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가 스스로 무너지듯이 미국은 누구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핵심
시민이 자부심을 버리면서 무너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세기말 현상이라 그런 겁니다. 세기가 끝나서 세기말이 아니고 이렇게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대규모 사회 변혁이 오면서 마지막 현상이 일어난 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거고요. 그 핵심에 하버드 교육이 있는 겁니다. 하버드 교육이 비판받는, 지난 20년 동안 끊임없이 비판받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1636년, 미국이 세워지기도 전에 150년 전에 이미 세워졌죠. 청교도들이 새로운 미국을 이끌 지도자를 양성하자. 그래서 만든 게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막 이루기 시작할 때 1869년에 찰스 엘리엇, 그리고 1909년에 로렌스 로웰, 1933년에 제임스 코넌트가, 이 세 사람의 총장이 지금의 대학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 이후로 1970년대까지 전 세계 모든 대학들이 이 하버드의 역할을, 이 기능을 쫓아가려고 다 따라하기로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인재들이 하버드에 모이기 시작하면서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전 세계 최고의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대 들어오면서 세계 최고의 천재들을 데려다가 누구를 키웠냐면요. 이 자본주의가 성숙해지면서 월가의 욕망을 키웠습니다. 욕망의 노예를 양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비리그를 나온 사람들이 월가의 애널리스트로 가면은 막 수십억 원에서 심지어는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가진 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세계를 리드하는,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지도자를 키운 게 아니라 가진 자들의 욕심을 채우는 리더들을 키운 거죠. 그러면서 2000년 넘어오면서 미국의 이 빈부격차는 옛날에 어렵게 산 사람과 중산층 이상의 잘 사는 사람의 차이가 아니라 중산층과 그 위에 이 욕망을 가진 더 많은 부자들의 차이가 끝도 없이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일론 머스크는 자기 재산이 500조 원에 이르잖아요. 500조 원이면요,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40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일론 머스크가 삼성전자도 그냥 다 전량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버드 대학을 중심으로 아이비 리그들이 금권 엘리트 양성으로 미국의 자존심인 세계를 선도하고 인류의 번영을 주도하는 지식인 양성을 한다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그 결말에 트럼프가 나온 거죠. 그 상징적인 표시가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21세기 교육 혁신의 아이콘이죠.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마이클 크로 총장은 2003년에 총장이 되고 20년이 넘게 총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비리그의 이런 현상을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예, 마이클 크로 총장은 아이비리그 학생들은 워낙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공부해도 어느 분야에서나 주도할 수 있는 리더가 된다는 거죠. 그런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천재들을 데려다가 욕심만 채우는 직업인을 키우는 것은 대학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이클 크로 총장의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혁신의 아이콘이 된 것은 우리는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서 수능을 잘 봐서 경쟁을 시켜서 똑똑한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의 성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우리 대학에 와서 어떤 성적으로 오던 4년 동안 교육을 받으면은 그 누구나 다 역량이 올려서 나가는 것이 새로운 교육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념을 세우고 그것을 20년 넘게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이나 아이비리그 대학이 지금 비판을 받는 거고요. 더군다나 학비는 물가 상승률 3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버드 대학부터 시작해서 아이비리그, 심지어 미시간 주립대 같은 주립대까지도 기숙사비까지 하면 연간 학비가 1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나와봐야 일부만 이렇게 욕망을 채우는 고소득 직업에 가고요. 나머지는 취직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가를 점령하라 이런 운동도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대학의 효용성도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대학을 가야 되나? 연간 학비를 1억 원씩 내고 나올 가치가 있냐? 그러면 4년이면 빚을 4억을 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가치가 있냐? 이렇게 비판을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한국의 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카이는요, 서울대를 중심으로 스카이는 1990년대까지 하버드나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1970년대까지 한 역할을 똑같이 했습니다. 1990년대까지 그 이전에는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존재가 희미했습니다. 아마 2000년 초반까지 해외 출장을 가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저도 출장을 가보면은 Are you Japanese? 그러니까 일본에서 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정도로 한국은 존재가 없거든요. 한국 코리아에서 왔다 그러면은 그게 어디 있는 나라냐? 이렇게 존재가 희미한 대한민국에 가방 하나 메고요. 아무것도 없고 자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 하나 메고 세계로 대한민국을 확장하는데 앞장선 그런 미래지향적인 인재를 양성한 게 스카이입니다. 이게 90년대까지 스카이가 한 역할이고요.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경제 10위 대국이 됐죠. 그런데 2000년이 넘어오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스카이가 아이비리그하고 똑같습니다. 기존의 가진 자들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역할로 바뀌었죠. 바뀌어서 끊임없이 수능 싸움도 어떻게 스카이를 가진 자들이 잘 갈까? 좌파나 우파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왔죠. 가진 자들끼리 더 갖겠다는, 지식인들끼리 더 갖겠다는, 가진 자와 지식인들이 더 갖겠다는 싸움을 대학 입시에서 한 겁니다. 그래서 강남 좌파라는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희한한 현상, 대한민국에서. 강남은요, 대한민국의 0.1%의 부자 동네거든요. 이렇게 최고 상위층 부자 동네에서 사회 불만이 가장 많은 이상한 현상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가진 자들이 더 갖겠다는 싸움이거든요. 이 가진 자들이 더 갖겠다는 싸움에 스카이가 앞장섰고요. 그래서 서울대를 중심으로 교육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반면에 서민들은요, 점점 더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부터요, 서울대 담당자부터요, 지금 대한민국의 40% 이상이 학원을 한 번도 못 가보는 학생들이 있다는 것을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해요. 이만큼 격차가 심해졌거든요. 이 사람들은 교육혁신 논쟁에 관심도 없고요, 관심도 못 갖고요, 아무도 거론을 안 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이 가진 자들의 싸움은 뭐냐면요, 기존에 가진 것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 입학 경쟁이 점점 심해지죠. 모든 입시는 의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권도 의대 정원 갖고 싸우다가 결국 무너지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의대라는 것은, 의사라는 것은 기존의 직업, 가진 직업이잖아요. 이런 거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경제의 위기는 이게 새로운 경제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벤처기업이잖아요. 기존의 대기업은 삼성이 흔들리고, 그죠? 다 흔들리고 있어요. 현대가 간신간신히 버티고 있죠. 전기차가 나오고 자율주행차가 나오면서 간신간신히 버티고 있고요. 그죠? 그리고 그나마 SK가, 하이닉스가 잘하면서 조금 더 버티고 있고요. 기존 대기업들은 옛날 모델이기 때문에 더 이상 확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갈 수 있는 것은 미국처럼, 실리콘밸리처럼 벤처를 양성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인력을 끌어들이고 고용 창출을 해야 되는데, 이 벤처를 할 수 있는 인력을 스카이가 키우지 않습니다. 벤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머리도 뛰어나고요, 도전 정신도 있고요.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이 아무것도 없을 때 서울대 나오고 연대 나오고 고대 나온 우리 선배들이 가방 하나 메고 전 세계를 누벼서 개척했듯이, 이렇게 스카이 나온 머리 좋은 사람들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벤처를 만들고 실패하고 그러면서 키우고 그래야 새로운 산업이 나오고 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극단주의가 판치는 좌파와 우파가 싸우면서 사회가 불안한 세상은
엘리트 교육이 문제다. 엘리트 교육은 이런 사회 불안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를 위해서도 저 이상 순위에 매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서울대 연구대가 반성을 하고 근본적인 이 밭을 갈아엎는 그런 교육혁신을 하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